1. 다음은 중국 어느 사서에서 발전한 고조선에 관한 기록인데, 이 글에 나타난 고조선 사회 모습으로 올바른 1. 남녀가 사회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 같다 라는 모습을 추론할 수 있다. 맞는 것 찾으랴. 이 사회 질서가 철저히 형벌 중심으로 가는 것 같다. 3. 생산수단이 공유되고 생산물의 공동분배다. 이 3번 문항은 신석기 얘기하는 거지. 4. 자유민의 생명과 재산을 중히 여기고 보호했던 것 같다. 해당하는 사항은 몇 번이거냐? 4번. 1, 3번은 틀렸고 2번 사회 질서가 철저하게 형벌 중심으로 유지된다. 이건 고대사회예요. 고대사회. 고글백제 신라는 고대사회 모습이야. 선사는 철저하게 형벌 중심으로 그런 정도는 아니야. 그래서 합당한 논리에 해당하는 건 4번 문항.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생명 존중. 그런 논리. 자, 문제 2. 다음 중 고려 교육기관에 관한 얘기인데 틀린 것. 1. 원간석비인 충순왕 때 국학을 처음으로 성균관이라는 거로 계칭, 이름을 바꿨다. 2. 고려 인종원 경사육각제도를 정비하고 지방공립학교인 향교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을 강화하게 된다. 3. 고려 중기인 최충의 문헌공동 등 이른바 사학 12도가 관학을 능가할 정도로 육성되고 있고 4. 관학은 중앙의 국자감과 지방의 향교로 구분되며 인종 때 양자 모두 유학부, 기술학부로 이원화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틀린 것. 1, 2, 3번은 다 맞지. 1. 원간섭계 국학을 성균관으로 계칭. 국자감에서 국학, 성균관, 성균감, 다시 성균관 이런다고. 2. 12세기 인종은 유교경전과 역사 과목을 기준으로 국자학, 사학, 태문학 이래서 경사육학으로 정비하고 지방공립학교인 향교를 중심으로 지방교육을 강화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교수를 파견했다더라. 이렇다고. 3. 고려중기 이 문종임금 때 최충의 문헌공도를 통한 사학 12도가 발달해서 공립교육기관인 관학을 능가할 정도다. 이래서 11세기 반 12세기 고려의 왕들은 관학진흥책에 노력을 한다. 이렇다고. 4. 관학은 중앙의 국자감, 지방의 향교로 구분되고 양자 모두 이게 틀리지. 국사는 강한 긍정이나 강한 부정은 대체적으로 틀린다니까. 이건 국자감에 해당하는 얘기야. 국자감이 국자학, 태학, 사문학 해서 유학부가 있고 그리고 율서산 해서 기술학부가 있고 향교는 유학부만 있어. 기술학은 해당 지방의 해당 관청에서 실시하고. 그래서 모두 유학부, 기술학부 하는 표현이 틀려. 그랬던 국자감이 어느 왕 때 기술학부가 해당 관청으로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국민왕 때 그렇다고. 그래서 틀린 건 4번 문항이래. 다음 문제 3. 자료를 토대로 할 수 있는 당시 신분제 특징으로 조선조 성종임금 때 성종실록 성종 13년 사헌부 대사원인 최수는 이 한문소설인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설공창전이라는 걸 설공찬 사람 이름 설공찬전 하는 걸 쓴 거로도 유명한 인물인데 이게 대사원의 아주 유명한 상소문인데 끝에 길 보시면 무당, 의관, 약사, 통역관은 4대부의 반열에 낄 수 없다. 의관, 역관 무리는 미천한 계급 출신으로 양반족 속 사족이 아닙니다. 즉 무슨 소리야? 양반의 기득권 유지 이 얘기지. 다른 말로 양반수 제한 조치를 하라. 양반의 수를 줄여라. 그래서 실시하는 것이 기술관을 아래 신분인 중인으로 격하. 그렇지. 아래 신분으로 떨어뜨려라. 그런다고. 그리고 또한 같은 양반의 자식인데 서자와 월자, 서를 차별 대접한다. 서을 차별 혹은 서을 차대. 그런다고. 같은 말이에요. 조선전기 양반이라는 신분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얘기가 저거지. 양반수 제한 조치. 기술관을 아래 신분인 중인이라는 신분으로
그래서 증인이라는 조선족 새로운 신분이 등장하고, 그리고 같은 양반의 자식인데 첩자식은 이 아래 신분으로 제한 조치를 한다 하는 점. 이는 양반수를 가능한 한 통제하겠다는 논리. 자, 그런 신분제의 특징 모습을 찾아라. 해당하는 건 3번. 이렇지. 다음 문제 4. 개항 초 1870년대 일본 상인이 우리나라와의 무역 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 개항 초창기 일본 상인들이 조선에서 행하였던 무역의 형태가 아닌 것. 첫째, 중개무역. 두 번째, 약탈적 무역. 세 번째,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한다는 거리지 무역. 일본 애들 용어 표현으로는 조차지 무역. 그리고 네 번째, 최국대우. 관계없는 건 뭐 최국대우. 최국대우는 무역 형태는 아니지. 최고로 혜택받는 국가에 대접을 해주겠다. 그래서 최국대우라는 항목이 처음 등장한 건 1882년 조미조약이야. 일본이 추가가 되는 건 1년 뒤인 83년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거고, 무역 형태하고는 관계가 없어. 70년대. 영국산 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해서 조선에서 팔았다. 중개무역. 자본주의, 돈을 배경으로 해서 마치 약탈하듯 무역을 한다. 그래서 약탈무역. 대표적인 예로 입도선매. 서 있는 별을 헐값에 산다는 점. 입도, 서 있는 별을 선매, 미리 셌다. 그리고 가난해진 백성을 상대로 비싼 이자, 고리대를 했다. 이게 약탈무역의 대표적인 모습이지. 그리고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무역을 행하였다. 거리지 무역. 했다고. 이게 70년대, 80년대 초반에 실시했던 일본의 무역 활동 행위야. 틀린 건 4번 문항. 다음 문제 5. 다음은 어떤 정책을 취하게 된 배경에 관한 얘기인데, 이 정책을 시행한 뒤에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 아닌 것. 군포를, 그러니까 국방하고 관련된 얘기인가 봐. 군포의 부과량을 소속된 곳에 따라서 2필 혹은 3필 등으로 고르지 않았는데, 납속 공명으로 양반이 되어 면역하는 자가 늘어나면서, 그래서 끝에 보시면 이에 군역을 폐단할 시정하기 위한 개혁방안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뭐 얘기하는 거야? 균역법. 이러지. 저도 군포부담하고 관련돼서 균역법. 16세기 군포징수제 아니면 18세기 균역법.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근데 군포의 부담이 이렇게 나온 거를 봐서는 균역법 같아. 자, 관계없는 것. 1. 결장마저 소장농에게 전가시키다니. 2. 그나마 1년에 한 필 내면 되니까 한숨을 돌릴 수 있다. 어제까지는 2필 내는데 16세기 군포징수제라고 해서. 3. 지주라고 한결에 쌀 2두를 더 내라 하니. 이걸 그럼 뭐라 그래? 결작. 그렇지. 부담이 심하다. 양반 지주 입장에서. 4. 양반 쌍놈이 똑같이 부담하라 하니. 자, 이 중 틀린 얘기가 있다. 몇 번? 4번. 4번. 균역법은 양반 쌍놈 똑같이 부담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2필을 한 필로 감해주겠다는 얘기지. 양반 쌍놈 똑같이 부담하라는 건 뭐야? 흥선대원군이 호포제. 그래서 4번 문항이 틀리고. 다음 문제 6. 신라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인데 맞는 것. 1. 마립간 때 고구려에 대응하고자 백제와 동맹을 맺고 자주적 발전을 도모하였다. 되겠는가? 마립간이란 어느 임금 때? 보이들 이게? 보이냐? 5번이 6번. 마립간이라는 용어는 신라 4세기 후반 매무랑 때부터. 그렇지. 100년간 5세기 말엽 소지방까지 이렇다고 요 시기를 지칭하는데, 1. 고구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라라는 나라가 백제와 동맹을 맺고, 이걸 일컬어 신라와 백제와의 동맹, 뭐란다고? 나제 동맹. 이래.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다고 했어요. 낮에 누룽지를 비비다가 둘이 눈이 맞아갖고 결혼시켜달라고 옛날에 내가 이랬어. 소동을 벌였다. 즉 낮의 동맹은
신라의 눌지왕하고 백제의 비왕 간에, 결혼동맹은 신라의 소지왕하고 백제의 동성왕 간에, 그렇다는 얘기야. 이건 433년. 이건 나주동맹을 강화하는 493년. 그랬다가 553년에 깨진다. 120년 만에. 그래서 이 나주동맹은 5세기의 눌지왕, 그렇다고 2차도 5세기 반의 소지왕, 이러니까 마리까이라는 용어 사용기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4세기 후반 내무랑에서 5세기 말엽 소지왕 사이 마리까이라는 용어를 쓸 때 고구려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라 백제의 동맹을 맺었다. 일컬어 나주동맹 되죠. 1차인 눌지왕, 2차라 할 수 있는 소지왕, 그렇다고 돼. 그럼 나머지가 다 틀려야 되는데, 이 소지왕 때 철제 농기구를 보급하고 우경을 하여서 생산력 증대를 꾀하고자 했다. 이건 6세기 초반인 누구요? 지증왕, 소지왕 뒤에. 3. 경주에 시사를 설치하고 전통적 육부체제를 행정적 육부체제로 개편하였다. 이건 5세기 후반의 소지왕. 6세기 전중방 법흥왕이 아니고 5세기 후반 소지왕. 사로육추인하고 해서 전통적 육부체제를 행정적 육부체제로. 5세기 말엽 소지왕의 얘기야. 4. 백제 고유왕 때 법령을 반포하고 백관 모든 관리들에게 공복을 제정하였으며 건원이라는 연을 줬다. 고유왕은 백제왕이지 신라왕이 아니어서 틀렸고, 법령을 반포하고 백관의 공복제도를 마련하면서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한 건 6세기 법흥왕이라는 군주죠. 신라에서 가장 시험을 잘 내는 군주야.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한 군주이기 때문에 법흥왕 이렇다. 그래서 1번을 제외하고는 다 내용에 문제가 있어. 틀렸어. 해당하는 것 1번. 다음 문제 7. 다음 도표는 고려 후기에서부터 조선 중기 16세기경까지 지배계층이 토지 소유 현황표이다. A로의 변화가 거길 보시면 고려말 과전법, 그리고 세조로 대표되는 직전법, 그리고 16세기 직전법 소멸 이렇게 돼 있어. 그 다음에 A 이렇게 돼 있는데, A로의 변화가 조선사의 가져들 결과를 출현하는 것으로 옳지 못하는 얘기야. 자, 직전법 소멸 이후에 어떤 현상이 벌어져? 아울러 경작해서 병작 반수에 의한, 즉 반타작, 양반 치즈만 잘 먹고 잘 사는 지주 전호제가 강화된다. 이 소리야. A가 이거야. 즉 양반 지주의 대토지 소유. 이러면 자기 땅을 자기가 경작하는 자영농은 몰락한다. 거의 사라지게 된다. 내려간다고. 자영농이 몰락한다는 것은 자영농이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결국 땅 주인 밑에 들어가서 소작을 하더라. 그래서 소작농의 증가 이렇게 된다고. 16세기 대부분 농민들은 소작농이 되더라. 소작농 먹고 살기 힘드니까 국가에 제때 세금을 못 내. 국가의 재정 수입이 준다. 국가의 재정 수입이 감소하면 결국 세금을 제때 못 내니까 지방관의 수탈은 늘 것이다. 이런 현상들이 이어서 나타날 수 있는 거야. 이거로 인하여 이거하고 하는 게 없는 결국 이 얘기야. 그래서 A. 병작반수한 지주제 강화. 16세기 중반부터 조선조 말엽까지 나타나는 현상인데, 1. 자양농의 몰락, 2. 소작농의 증가, 3. 국가 수익 감소, 4. 방납의 폐단. 방납의 폐단하고는 전혀 관계없지. 여기는 토지와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틀린 건 방납의 폐단이 발생했다 하는 얘기야. 물론 16세기 방납의 폐단이 발생해. 그런데 우예하고는 관련이 없다 하는 얘기야. 다음 문제 8. 다음은 삼국이 시행한 정책을 모았다. 이 정책의 공통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대체적으로 목적 이러면 뭐라고? 재정 확보 아니면 원권 강화 쪽이야. 농민 생활 안정을 통해서 지배체제를 유지하므로 재정을 확보하고 왕권을 강화하자. 이게 어떤 나라든지 목표로 하는 바들이야. 자, 먼저 고구려의 진대법. 그렇지. 백제는 가난한 백성을 돕겠다. 신라도 그렇고 통신라도 그러네 상황이. 1. 유교적 휴머니즘, 인간주의 도입으로. 2. 굶주림으로 인한 사회동요를 막고자. 3. 국가의 주둔 생산 담당 계층을 확보하려는 의도하에. 4. 불교 도입으로 인한 자비시즘, 부처님의 대자 대비 입각하여서. 해당하는 건
국가는 뭐니 해도 뭐니요? 뭐 생산 담당 계층 확보. 즉 세금을 낼 사람을 확보 이 뜻이야. 그래서 해당되는 건 3번. 이래야 재정이 확보되고 왕권이 강화된다고. 전국적인 터미널은 재정 확보 왕권 강화예요. 유식한 말로 부강병 민생 안정이에요. 대체적으로 목적이 뭐냐, 목표가 뭐냐? 그러면 답이 재정 확보 아니면 왕권 강화예요. 해당하는 것 3번이에요. 다음 문제 9. 다음과 같은 평가를 받고 있는 작품에 대한 우리의 서해 발전 과정을 바탕으로 옛날과 현재 고금의 필법을 두루 연구하여 굳센 기운과 다양한 조형성을 가진 서체를 창한 서해의 새로운 경지를 열었단다.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추사 김정희 소위 추사체 얘기지. 그 추사체 얘기를 찾아라 하는 거예요. 해당하는 건 뭐 제일 끝에 5번 문항에 있는 중로지실 하나 추사 김정희 글씨야. 추사체. 그래서 이 서체를 시험을 내면 뭐라고? 동국진체 일명 이 원교라는 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원교체라고 부르는 이광사 양명학자 이광사의 글씨체 우리의 정서 이렇지. 즉 바위와 같은 강한 힘을 보이는 글씨를 추구하는 3번 문항의 한석봉 글씨를 배경으로 하는 강한 힘을 보이는 글씨를 추구하는 게 이광사의 글씨체야. 동쪽 국가의 진짜 글씨체다 해서 동국진체라고 국사교과서가 표현을 하는데 그 다음 두 번째 낼 수 있는 게 추사 김정희 글씨 다양한 조형성. 서체는 그 둘밖에 없어. 여기서 요구하는 건 5번 문항 추사 글씨체. 다음 문제 10. 백제와 일본과의 관계에 관한 얘기인데 틀린 것. 백제 일본. 1. 백제 유민은 규슈로 건너가 일본 국가 건설에 이바지하였다. 백제 유민은 일본 규슈 지방으로 당시 건너가 일본 국가 건설에 이바지하였다. 2. 백제는 왜 세력을 끌어들여서 삼국 항쟁에 이용하기도 하였었다. 뭐 얘기하는 거야 이게? 백강전투 얘기하는 거야. 그렇지? 663년. 3. 백제 토기 문화는 일본 세끼 토기 문화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건 백제가 아니고 가야야. 세끼 토기 쇠같이 단단한 이래서 쇠로 유명한 가야요. 4. 백제의 유학과 벌교가 인류의 절변에서 일본 고대 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준다. 그렇죠. 일본 고대 국가 건설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게 백제야. 그래서 당시 일본에서 유행하는 게 구다라나이, 백제 이상의 것은 없다.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예요. 백제 이상의 것은 없다. 그걸 일본 말로 구다라나이라고 그러는데 틀린 건 3번 문항. 3번은 가야 문화의 일본 전파 모습이에요. 자, 다음 11번. 밑줄 친 가마에 관한 설명인데 틀린 것. 조선은 관리에 있어서 과거와 취재, 음사, 추천이라는 천거 방식을 통해서 관리를 등용시킨다. 과거에는 문관을 뽑는 문과가 있고 무관을 뽑는 무과가 있으며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부정기 시험인 별시가 있고 자 그에 관한 설명인데 1가 음서와 관련하여서 가 음서 출신은 문과에 합격하지 않으면 고위관료로 승진하기가 어렵다. 되는가? 되지. 고려와 다르게 고려는 뭐 과거에 급지 않아도 최고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조선은 그러지를 못해요. 조선은 자, 그냥 음서로 가면 최고 나가봐야 상품이야. 당상관까지 가기도 뻐고. 그게. 그래서 대개 음서로 관직에 들어와도 과거를 다시 봐서 과공부를 해서 해야 당상관 최고위층까지 올라갈 수 있어. 이 나 문과 소과에 합격해야 응시할 수 있었지만 그 뒤에는 큰 제한 조건이 없는 것 같다. 되는가? 문과는 소과 생원과나 진사과에 합격해야 문과 응시 자격이 있다. 이거 당연한 얘기지. 근데 그 뒤는 별다른 제약 조건이 없어. 네. 맞는 얘기고 3. 다 무과와 관련돼서 탐학관 관리 혐오한 하자는 탐관우리 요즘 말로 부정부패 공무원의 아들이나 서울에게는 응시를 제한한다. 이건 무과가 아니고 문과 제한이야. 문과 제한. 그래서 무과나 잡과는 응시가 가능했어. 서울에 관한 탐관우리 그리고 서울 과부 자손 이런 애들은 문과 응시 금시. 문과 틀렸고 라 기술직 잡과 3년마다 실시되며 문무과처럼 3년마다 실시되며 분야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다. 그렇지?
만주어, 뭐 일본어 이런 의사, 역관 이렇게 시기마다 인원엔 약간 차이가 있는데 한 45명에서 59명 사이 대체로 인원 제한이 있어. 그리고 합격하면 흰색 종이에 이 합격증을 써주기 때문에 100패 이래. 문과, 무과의 최종 합격자는 붉은색 종이에 합격증을 써주기 때문에 홍패라고 부르는데, 마, 별시에 대해서 국가가 큰 경사가 있을 때나 이걸 뭐라고 그래? 증광시, 추가시험 하는 때 증광시, 성균관 유생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건 알성시, 성현을 아련한 걸 기념으로 한다 해서 알성시 9월 28일 날. 이건 약간명,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한 2명 해서 한 5명 정도 그 내외 그 상황에 봐서 그 정도 뽑아. 뭐 많이 뽑지는 않고. 틀린 건 3번 문항. 다음 이제 12번. 1920년대 초반 독립군이 무장투쟁이 커다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뭔 얘기야?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 얘기지. 예? 커다란 성과를 거뒀던 원인을 바르게 추론하는 것. 얘기야. 1. 미국에서 많은 무기를 원조해 줬기 때문에. 2. 임정의 외교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는 상황이라. 3. 일본군이 방어만 했을 뿐 공세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4. 1910년대부터 만주에 독립운동 기지건설을 해왔기 때문에. 합당한 얘기. 몇 번? 4번. 즉 4번 문항은 누구에 의한? 신민에 의한. 그렇지. 신민에 의한. 예를 들어서 압록강 건너편에 서간도, 삼원보. 그리고 두만강 건너편에 밀산부, 한흥동. 얘기하는 거지. 1910년 이 신민의 독립운동 기지건설 노력 그 결과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서간도, 이회영, 이시영을 중심으로 한, 그리고 저 밀산부, 이상서를 중심으로 한 신민의 회원들. 거기가 독립운동의 전진기지가 되었다 하는 얘기지. 해당하는 건 4번. 다음 문제 13번. 자녀와 관련된 시기 가족제도. 지금 남자가 장가를 들어 여자 집에 거주하며 남자가 필요로 하는 모두 처가가 똑같이 해결해 준다. 이거 어느 때 얘기한 거예요? 고려에서 조선 전기 상황. 그래. 그런데 여기는 고려 같아. 왜? 출전을 보면 동국 이상국집이니까 동쪽 국가의 이 시상을 가진 재상이 누구야? 이규보에게. 이규보의 문집이야. 그래서 고려시대 가족제에 관한 얘기. 기억. 친히 부인을 영접하러 간다 하는 친형제도가 확대된다. 이건 조선 후기야. 남자가 여자네 집에 가서 결혼식을 하고 부인과 같이 돌아와. 돌아오는 건 신행이라고 그러고. 니은 가부장적 종법 질서가 뿌리를 내렸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성리학이 뿌리를 내렸다. 이런 소리야. 어느 때 해당돼? 조선 후기. 조선 후기. 남성 중심의 차별론에 가깝다. 디귿 아들이 없는 경우 딸이 제사를 지낼 수 있다. 이건 되고. 리을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등재 이름을 올리기도 하였다. 그렇고. 그랬다가 조선주 후기에는 성리학 의식이 확대되면서 즉 성리학 이 살인파가 16세기 후반 선도 때 집권을 해. 15세기 후반 등장해서 100년 만인 16세기 후반 살인파가 완전히 권력을 잡아. 뭐 서원향약을 통해서. 그래서 17세기가 성리학 세상이라고. 그래서 성리학 의식이 퍼져. 그러면서 이 뭐 자녀 균분이 차별상적으로 건너가. 이러면서 어떤 변화상이 보이냐. 전에는 족보에 이 사위, 외손자가 구분 없이 등재되고 그리고 친손자, 외손자의 구분이 없었는데 조선 후기에는 족보에 있어서 특이한 현상이 벌어져.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외손이 등재에 빠져. 외손자가 등재에서 빠지고 사위는 등재가 되고 사위는 등재가 되는데 외손자가 등재에서 빠져요. 이게 조선주 후기 변화상이야. 차별적 사회에 대한. 전에는 사위라고 뭐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별다른 구분이 없었는데 사위도 똑같이 아들로 취급했는데 조선 후기는 성리학적 차별론에 입각해서 저런 현상이 벌어져요. 단 이 딸의 남편인 사위는 딸 뒤에 등재를 시키는데 그 딸의 자식은 등재를 안 시킨다고. 왜? 성씨가 다르잖아. 남 집애 아니야 걔는. 그런 사연이 있어. 그래서 합당한 건 디귿과 리을 즉 4번이래.
한 번도 출제가 안 됐어, 저 얘기는. 문제 14번. 고려 후기 문화. 고려 후기 문화의 세 경향에 대한 틀린 것. 1. 문학. 고려 후기 폐관 문학이 발달하였고 자유로운 문장체가 나왔다. 돼요? 폐관 문학이 발달하였고 자유로운 문장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다며. 자유로운 문장체가 나왔다. 누구요? 좀 아까 나왔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문장체 해서 문체를 바꾸고자 했다 해서 문체 혁신 이래. 고려 후기에 누구? 이규보. 역사를 서술하는데 글 형태로 서술하는 게 아니라 특이하게 자유로운 시의 형태로 뭐 얘기하는 거예요? 동명왕편 이런 거지. 역사를 서술함에 있어서 시 형태로 역사 시를 자유로운 문장체. 또한 조선 후기에 자유로운 문장체 그리고 박지원. 이걸 문체혁신 이런다고. 자유로운 문장체. 중국식 말하듯 쓰는 구어체, 입구자, 구어체를 버리고 한다고 하는 구어체 파기 이러는데. 그래서 결국 이 정조 임금이 이렇게 가다가는 천주교까지 들어오겠다. 그래서 미리막자에서 박지원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이지. 대표적으로 문장체를 뜯어고친다 해서 문체혁신 이래. 이걸 풀어서 자유로운 문장체를 추구하는 분위기. 그 얘기야. 그중 이규보의 동명왕편을 상징하는 얘기야. 고려 후기 사회는 무신에 의해서 관직에서 쫓겨난 문신들에 의한 폐관 문학이 발달하였고, 그리고 자유로운 문장체 역시 이규보에 의한 동명왕편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하는 얘기. 이 성리학 선종을 유교적 입장에서 받아들인 유교 철학이라 할 수 있다. 되는가? 불교의 선종 사상을 유교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인 유교 철학이라 할 수 있다. 이건 얘기가 길은디. 끊어서 그 부분만 끊어서 할게. 얘기를. 어떻게 끊어야 되냐? 고려 중기 대각후사 의천에 의한 교종 중심의 선종통합. 그래서 천태종 하는 게 개창이 되지. 그러면서 고려 후기 무신집권기에 무신이 그동안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제도나 법을 무시하고 무력, 힘에 의한 많은 토지 약탈을 해. 그래서 전식과가 폐괴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되기 때문에 붕괴를 한다. 이랬어. 그래서 무신에 의한 대토지 소유, 농장 확대라는 불법적 현상이 등장해. 그러니까 후기니까 사회가 혼란해져가. 그러니까 덩달아서 불교국가인 고려라는 나라가 승려도 덩달아 날뛰어. 그러니까 이 합전 해인사로 대표되는 사찰이 백성원 상대로 비싼 이자, 고리대를 해. 그래서 이 불교가, 땡초가 세속화되는, 속세하고 손을 잡는 불교의 세속화 경향이 나타나. 이래서 순수불교로 돌아가자 하는 소위 신앙 결사운동이라는 게 나타나지. 대표적으로 진울의 정해결사 혹은 수선사결사. 이 정해결사, 즉 수선사결사에 참여했던 천태종, 교종계열의 승려인 요세이안, 100년함이라는 남자에서 했다고 백년결사 이런다고 이런 순수신앙운동이 나타나. 그리고 여기 무신집권계. 이게 진울에 의하냐. 이러니까 그의 제자인 역시 무신집권계. 진울의 제자가 스승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했으니까 나는 반대로 나는 불교와 유교를 통합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교와 불교를 하나로 해서 이걸 뭐라고 그래? 유불일치서 이런다고. 유교와
불교를 일치, 하나로 해서 유불일치설이라는 걸 들고 나와. 유교하고 불교는 근원적으로 하나로 합치가 안 돼. 왜? 유교는 학문이고 불교는 종교야. 물과 기름이야. 암만 섞이려고 해도 섞일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비록 유교와 불교가 하나로 합치되진 않았지만 뭐가 성리학이 한국 사회에 자리 잡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래서 이걸 일컬어 국사교과서가 성리학 수용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이런다고. 이 성리학 수용의 토대 마련이라는 소리. 자, 이 얘기가 배경인데 이 성리학 수용의 토대 마련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 학문이라는 건 철저하게 현실의 필요에 입각해서 나와요. 그래서 진시황이 많은 책을 불사르는 분서, 460명의 유학자를 죽이는 갱유 이런다고. 그래서 분서갱유 사건 이후에 책이 얼마 없어. 점치는 책 그리고 의학서적 이런 거 빼놓고 웬만한 학문 소득이 없으니까 이게 학문 토론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한나라 중국이 당나라에서 이게 무슨 글자다 무슨 뜻이다 글자 뜻 풀이하고 있는 유학이 나와. 그 옛 글자의 뜻훈자 뜻을 풀이하는 유학이다 해서 그걸 훈고유학이라고 그래. 줄여서 훈고학 이러는데 이걸 우리나라에다가 대입하면 삼국시대 통일신라를 지나서 고려 무신집권 기경까지 이 학문이 다 훈고유학자. 그러니까 김부식이가 훈고학자라고 쉽게 얘기하면 김부식이가. 그런데 이 뒤에 중국 땅에서 나타나는 송은 북쪽에 있다가 여진족의 침입으로 보따리 싸갖고 남쪽으로 도망하는 사태가 벌어져. 그래서 문화대국이라고 자랑했던 송이라는 나라가 여진족한테 이 당하는 일까지 벌어져. 이건 어차피 나타난 현실이야. 그러니까 아니라고 부정할 일이 아니단 말이야. 이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신세계를 통해서 도망가자는 얘기야. 상상임신하듯이. 그래서 이 남송에 있어서 누가 유명한 주자라는 사람이 철저하게 학문은 현실해야 되는데 약간 현실을 떠난 특이한 학문을 강조하고 나서 그래서 유학에다가 당시 불교의 참선을 추구하는 선종을 가미를 시켜. 그래서 유학 플러스 불교의 선종이라는 특이한 유학을 정착을 시켜. 이걸 뭐라고 해? 인간의 본성이 명령하는 대로 성명, 의리에 입각한 학문에서 성명의리학, 줄여서 성리학 이런다고. 그러니까 성리학 자체는 유학 플러스 불교의 선종이야. 유학 플러스. 이 그 소리야. 그래서 얘네는 성리학은 사상, 행동 원칙이 뭐냐? 선지, 먼저 알고 난 뒤에 후행, 나중에 행동해도 늦지 않다. 그런다고. 그래서 깨닫는, 즉 정신세계를 강조해. 그래서 현실하고 좀 떨어진 우주의 원리, 이기론, 그리고 인간 본성, 선하냐 악하냐, 성선설 성악선, 먹고 사는 거하고 아무 관계 없잖아. 악하다고 돈 못 버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 요즘은 악한 놈이 더 잘 벌더만.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하고 좀 떨어져 있는 학문이 나타나. 학문은 100% 현실이어야 되는데 이 소홍이 갖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 이게 그대로 한국 사회에 들어온다 하는 얘기야. 예. 그래서 이 유명한 보죽서 진울의 제자인 진각국사 해심이라는 인물에 의해서 유불일치설이 주창되면서 이게 쉽게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조선사회에 정신강조 쪽의 학문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에 대한 조선주 후기에 조선 들어오기는 중기에 들어오는데 조선 후기에 이에 대한 강한 반발의 유학이 성행을 하게 되는 거지. 명나라 유학인 양명학이 등장합니다. 양명학이란 안 것과 행동은 일치해야 된다. 알고 행동 안 하면 그거 진짜 나쁜 놈이다. 지행합의를 들고 나오지. 지행합의란 이것에 대한 반발, 이것에 대한 이런 배경이 있어요. 예. 조예기를 배경으로 하는 거예요. 이번 문항이 선존사상을 유교적 입장에서 받아들인 유교 철학이다. 이래서 조선조의 선지후에 즉 불교의 선종을
받아들여서 나타난 현상이 있어. 그래서 조선 양반 사회가 추구하는 인간상이 있어. 양반이. 그걸 뭐라고 그러냐? 종교를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가 강조하는 건 금욕이에요. 인간으로서 욕망을 자제하는 거야. 그렇지? 그 욕망을 자제한 거의 도인 수준의 사람들을 추구해요. 걔네들 뭐라 불러? 몰라? 조선의 선비라고 그래. 선비. 그 선비는 밖에 나가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내려. 걸어가, 뛰어가? 걸어가요. 비 오면 뛰어지. 무슨 감기 걸릴 수 있어? 그렇지. 그런데 자제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 종교인이나 하는 욕망을 자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선비야. 왜 그러냐? 불교 선종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성리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불교 선종의 영향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래서 그 자제욕이 자꾸 생기게 되는 거야. 예? 그런 특수성이 있어. 자, 그걸 배경으로 한 질문이야. 글은 단순해도 밑에 깔리는 건 복잡해. 3. 고려국 역사에 관해서 정통과 대명분을 중요시하는 성리학적 역사관이 나타났다. 그렇지. 성리학이란 성명의리학이야. 전통과 대명분을 강조하는. 익제 이재현의 사략. 뭐 이런 책 가장 대표적이지. 고려국의 익제 이재현의 고려 역사를 요약하였다. 사략하는 책이 가장 대표적이야. 자, 고려국이 불교. 인간의 본성을 보아서 나 스스로 도에 이르르면 해서 견성오도 이러는데 견성오도를 주장하면서 굳이 인간의 본성을 보아서 나 스스로 생각해갖고 도에 깨달으면 굳이 책 볼 필요 없다. 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문자를 굳이 세우지 않아도 된다. 불림문자. 이건 뭐의 사상 특징이야? 신라말 선종의 사상 특징이야. 선종구사네.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견성오도 불림문자가 누굴 것 같으냐? 신라 하대 지배층. 신라 하대란 신라 후기지. 후기는 사이가 혼란하지. 누구였어? 호조. 지방공화국을 만들어가는 호조. 왜? 걔네들은 군사력을 배경으로 하는 놈이지 학문을 배경으로 하는 애들이 무식하거든. 무식한 애한테 책 봐라. 그러면 싫잖아. 뭐 불림문자 책 안 봐도 된다. 그래서 나온 거예요 이게. 호조 꼬시려고. 왜? 선종 계열의 승려들이 대체적으로 육두품 계열이거든. 지식인 계열. 그래서 육두품 계열과 호족이 결탁을 하잖아. 예를 들어서 뭐 도선국사, 왕건 이렇게 결탁을 하듯이 결국 고려 세우잖아. 그걸 배경으로 한 거야. 그래서 신라말 선종구산의 사상 특징을 뭐라고 한다고? 견성오도 불림문자. 고려중기 대각부사 의천의 천태종은 뭐? 교관겸수. 그리고 고려후기 보족자 진울이 조계종은 뭐? 정해쌍수 도노점수. 기억을 해야 돼. 가장 중요한 건 정해쌍수 도노점수지만 하여튼 그 세 개를 다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4번 문항은 신라말 선종구산에 관한 얘기야. 견성오도 불림문자 그리고 직지인심. 직지인심이라는 것도 있어. 저기 경상도 김천에 가면 직지사라고 있죠. 그게 직지인심이라는 말을 줄여서요. 왜 여기 직지심경하는 거 있지? 그게 불교 용어예요. 직지인심에서 나온 말이에요. 틀린 건 4번. 다음 문제 15. 자료의 밑줄 친 가마에 대해서 틀린 거. 그는 20대 후반에 강원도 천령에서 소규모 의병을 조직하였고 유인석 의병군에 합류하기도 하였으며 1907년 함경도 산수갑산하는 데를 근거로 개마고 원치대 본격적인 의병 활동을 하였다. 그랬다가 다 권업회 사찰부장을 하였고 1911년 나 대한독립군단 부총재로 있었고 1940년 카자흐스탄에서 돌아가셨다. 엊그저께 뉴스에 유해가 돌아오신대요. 그지? 누구야 이게? 홍범도 하는 인물이야. 예. 자, 그 홍범도와 관련된 얘기. 그죠? 유인석의 의병군과 관련해서 단발령에 반대하여 의병을 일으킨 인물을 조사해보면 찾아갈 수 있다. 그렇지. 을미의병이라고 해서. 자, 1907년 함경도 산수갑장과 관련해서 평민의병장이 활동한 지역과 활동 내역을 찾아보면 된다. 누구? 홍범도 얘기. 포수 출신의 인물. 권업회와 관련해서 연해주 지역에 활동한 독립운동 단체를 보면 된다. 1911년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실업을 권한다 해서 경제 발전을 권한다 해서 뭐라고 그래? 교민단체를 권업회 이런 거예요. 권업회. 이 권업회가 1914년 무장투쟁 조직을 갖는다.
그럼 뭐라고 한다고? (1911년에) 나온 실업을 권한다 해서 권업회라는 교민 조직이 무장투쟁 조직을 가졌다. 말은 정부인데 실제는 그냥 무장투쟁 조직이야. 이걸 뭐라고 그래? 대한광복군정부 이러지. 이걸 주도하는 인물 이동희 이런다고. 여기에 정통령, 대통령으로 추대된 인물 이상철 이런다고. 근데 3개월 뒤에 일본이 러시아한테 압력을 넣어. 저거 치워라 이런다고. 왜? 러일 전쟁 때 일본이 이겼거든. 그러니까 러시아는 일본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 권업회에 압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3개월 만에 무너져. 이랬다가 1918년에 이 권업회가 다시 확대 편성이 되지. 전체 러시아의 전너, 한족, 한국인, 한족 중앙협의, 한족 중앙회, 전체 러시아 땅에 한국인 모임이라는 교민단체가 다시 나타나. 얘네가 1919년에 결국 목적 달성을 하지. 정부를 수립해. 대한국민의회라 불리우는. 그렇지. 역시 이동희 주도하에. 그 권업회 사찰부장으로 홍범도가 활약하였다. 그 얘기야. 그게 다에 관한 얘기고. 대한독립군 탄과 관련해서 만주에서 한중연합군이 수행한 전투를 보면 된다. 만주에서 한중연합군이 수행한 전투는 31년 만주사변을 배경으로 하는 한중합작이지. 32, 33, 34년에 대한독립군단은 1920년 12월에 결성된 거야. 이 보동전투, 청산전투로 만주의 조선 독립군이 대승을 거두자 일본이 10월부터 12월 중순경까지 반격을 하지. 일컬어 간도참변. 그 간도참변을 피해서 많은 한국의 독립군들이 러시아 접경 지역으로 피해. 그래서 밀산부 한흥동으로 피한다고. 그래서 대한의 독립군들의 잔류병력들을 취합해서 대한독립군 탄이라고 해요. 1920년 12월에. 그래서 대부분이 러시아 쪽으로 갔다가 자유참변 이렇게 된다고. 이 대한독립군 탄은 1920년 12월에 결성돼. 60대 노인네인 서일이라는 사람을 총재로. 부총재는 김좌진, 홍범도 그렇다고. 그래서 이 홍범도가 부총재 중에 하나였어요. 예. 그래 러시아 쪽으로 갔다가 김좌진은 사회주의하고 민족주의가 치고받고 싸우는 걸 보고 A씨하고 만주로 다시 돌아오고 홍범도는 그냥 있고 한다고. 그랬다가 이 서일이는 싸우는 거가 서로 신고하고 서로 이 싸우고 이러니까 창피하니까 자결을 하고 자살을 해요. 자결해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홍범도는 그대로 눌러앉아 있다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고. 자, 그 대한독립군 다녀 1920년 12월의 얘기야. 30년대가 아니고 4번문항은 틀렸어. 소련에 의해서 한국인이 강제 이주된 지역을 보문할 수 있다. 그렇지. 1937년에 키르기스탄 공화국,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한다고. 카자흐스탄. 알마치라는 곳에 있는 고려국장이 수의하다가 돌아가셨지. 유해가 시사성이 있어서 늦어. 유해가 최근에 봉안되는 거로 돼 있어요. 네. 홍범도 하는 인물이. 틀린 건 4번. 다음 문제 16. 다음의 밑줄 친 이들이 이룩한 업적이 아닌 흔히 반쪽 양반이나 불렸던 이들. 반만 양반이야. 반쪽. 이들은 궁궐뒤 인왕산 기슭의 굽이진 골짜기나 청계천 일대 좁은 골목 마을을 이루고 살았다. 이들은 비록 왕실과 사대부 양반을 보좌하거나 나라의 한직을 채우는 사람은 취급받았지만 예수에 대한 열정이 강하고 어쩌고 저쩌고. 누구 얘기하는 것 같아? 반쪽 양반. 설이지. 자, 그 설의 업적과 관계가 없는 얘기야. 1. 백과 서전류로 청장관 전설을 썼다. 누구 얘기해? 이덕무라는 서울이야. 청장관이라는 호를 갖고 있는. 2. 발해고라는 책을 통해서 발해서 연구를 심화시켰다. 유득공이라는 이 서자 출신의 인물이고 규장각 검서관으로도 유명했던 인물이야. 3. 양반전을 저술, 양반사의 허구성을 지적하였다. 이건 오리지널 양반 박지원이에요. 이건 설이 아니고 반남박씨, 아주 권력자 집안에. 4. 19세기 초반에 북학에 대한 의견에서 북학이라는 책을 저술, 청의 문물을 적극 수용할 걸 주장하고 나왔다. 이건 초정 박제가라는 인물이지. 서울.
박지원의 제자. 그래서 이 스승 박지원한테 요청을 해서 북학의 서문을, 머릿말을 박지원이 써줘요. 3번 문항은 양반이야. 설이 아니고. 다음 17번. 개화기 어느 신문에 실린 글이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뭐뭇이 생긴 이후에 한 가지 개명된 것은 어쩌고 저쩌고. 자, 신문을 찾으랴. 황성신문, 독립신문, 제국신문, 대한매일. 뭔 신문일 것 같아? 응? 이걸 찾아갈 근거가 뭘 것 같아? 근거가 이렇게 찾기가 녹록치는 않을 텐데. 예? 1898년 4월 이 신문에 실린 글인데, 이게 4월 신문 기사 내용인데, 첫째 줄게 보시면 인민들이 차차 이렇게 돼 있어. 인민들이 차차 신문이 기묘한 물건인 줄 안다. 이게 근거야. 왜? 최초의 신문은 정부 신문인 한성 순보라는 관보야. 이건 대체적으로 누가 보냐? 공무원들이 봐요, 되게. 근데 이게 오래 못 갔어. 보급도 일반인한테 거의 안 됐고, 그리고 순한문이고, 그러니까 백성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백성이 실질적으로 신문을 접하는 건 민간신문이 뭐야? 독립신문이야. 그러니까 그 독립신문을 읽어가면서 처처 애들이 신문의 필요성도 느끼고 머리가 깨이고 이래가는 거야, 이게. 근데 이 독립신문이 갖고 있는 특이한 점이 뭐라고? 띄어쓰기를 제출했다는 점. 그렇지? 띄어쓰기를 제출했다. 좀 쉽게 내면 띄어쓰기가 나오는 거고, 띄어쓰기라는 표현이 쉽게 안 내면 이렇게 낼 거라고. 이게 1898년 4월 12일에 있었던 독립신문 기사예요. 이게 독립신문하고 관련된. 좀 기억을 하셔야 돼. 인민들이 차차 신문이 기묘한, 즉 중요하다는 물건인 줄 안다. 차차 의식이 깨어간다 이거지. 그게 포인트야. 그걸 찾아갈 수는. 해당하는 것 2번. 다음 18번. 다음 시책들의 공통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삼강행식도의 한글 해석본 언해본이 간행되었고, 소격서를 폐지했고, 도첩제를 폐지했고, 향약을 보급하고 어린애한테 유교교육시키는 소학을 강조하였고. 몽땅 뭐요? 유교 강조. 간단하게 얘기해. 조선이니까 유교 강조. 우리나라 문화를 물어보면 답이 뭐냐? 민족의식 강화 혹은 자주의식 강화. 이게 답이야. 조선 물어보면 답이 뭐냐? 유교 강조. 이게 답이고. 해당하는 거 3번. 다음 19번. 가, 라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거. 가, 붕당정치. 17세기 인조, 효종, 현종 이래가면서 붕당정치. 나, 탕평평, 탕평정치. 18세기 영정조. 라, 세두정치. 19세기. 다, 라, 환국정치. 17세기 후반 숙종. 왜? 왕권 강화하려고. 17살 젊은 애가. 그래, 정치판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확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순서로 따지면 가, 라, 나, 다 이래야 되는 거지. 자, 그거에 대한 합당한 설명 이렇게 돼 있어. 1. 가, 붕당정치. 현종 때 정예립 모반 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남북으로 갈렸다. 정예립 모욕 사건을 계기로 동인이 남북으로 갈렸다. 이건 현종이 아니고 선종. 임난 전에. 임난 3년 전에. 틀렸고, 붕당 정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 붕당 분파야. 붕당이 갈라지는 얘기지 붕당 정치하고는 관계가 없어. 이 나란 탕평정치. 영종조는 국왕이 정치 중심에 서서 정치 세력 간의 균형을 유지코자 하였다. 그렇지. 강력한 왕권을 배경으로. 이걸 뭐라고 그래? 타율적 견제왕이냐 한다고. 강력한 왕권을 배경으로 한다고 해서 타율적. 위에서 찍어 누르는 거예요. 사회주의 해놓으라 이렇게. 붕당 정치는 자율적 견제왕이냐. 탕평 정치는 타율적 견제왕이냐. 그런 거야. 2번 문항은 합당하네. 3. 다, 순조, 임금. 순조에서 철종년간에 특정 분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와 추세가 보인다. 맞아요? 특정 붕당이 아니고 특정 가문이야. 특정 가문이. 이 3번 문항은 특정 분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와 추세가 보인다. 이건 라, 환국 정치에 관한 설명이에요. 서인 일당 전제와 남인 일당 전제와 이러는 거야. 17세기 반 이 환국 정치에 관한 설명이에요. 4. 라,
한국정치. 숙종 때 두 차례 예송이 발생하면서 서인 남인 사이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숙종 때 두 차례 예송이 발생하면서가 아니고 아버지인 현종 때요. 예송은 아버지인 현종. 숙종 때는 환국이라고 하죠. 환국. 예송이 아니고. 그래서 합당한 건 2번 문항 하나밖에 없어. 다음 20번. 다음은 제1차 미소공의가 결련된 뒤, 즉 1940년 3월에 나타났는데 5월에 결렬을 했어요. 46년 5월에. 이에 대한 설명이다. 1.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담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 합작으로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2.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동시에 어떻게 미소공동회를 다시 속개하라 한다고. 그리고 유명한 3번 문항 몰수, 유주권 몰수, 농민이 토지 무상분여. 이거 어디야? 좌우 합작위원회, 합작 7원칙이라는 거지. 46년 10월에. 46년 10월에.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요. 1.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 좌우합작위원회. 이승만의 정읍발언으로 유명한, 그리고 인천 김성수, 이 둘 빼놓고는 몽땅 통일정부라고 했어. 그 둘만 단독정부. 이 조선공산당의 박헌영, 그리고 한국독립당 김구가 주도하였다. 전혀 관계없지. 이건 중도 좌익 계열의 누구? 여은영. 중도 우익 계열의 김규식, 안재용, 이런 사람들이 주도해. 3. 단독정부 수립을 주장한 이승만이 정읍발언 이후에 나왔다. 그렇지. 정읍발언은 1940년 6월에 나왔고 얘네는 10월에 나오고. 4.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싼 좌우 대립이 심한 상황에서 발표됐다. 그렇죠. 예? 합당한 소리고. 틀린 건 2번 문항. 이렇다고. 잠깐 쉬었다가 그 2회 이렇게.